여기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방문했다는 자전거 선수 출신의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한국에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다가 그만 충격적인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온 걸 후회하던 그녀는 이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로드바이크 선수로 활약하기까지 했을 정도로 자전거를 무척이나 사랑하는데요. 현재는 부상 때문에 자전거는 그저 취미로만 즐기기로 했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죠. 저는 로드바이크 동호회까지 가입해서 매년 세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즐기곤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을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저희 동호회 역사상 최초로 방문하는 아시아 국가였기에 무척이나 기대가 됐는데요. 산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유럽과는 달리 다양한 산들이 많은 한국은 확실히 매력적인 곳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로드바이크뿐만 아니라 산악바이크를 대여해서 산악자전거까지 즐길 수 있기에 저희는 더더욱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맹렬히 반대하셨어요. 올리비아, 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줄은 알고 가는 거니? 한국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휴전국가고 한국 옆에 있는 중국도 정치적으로 무척이나 불안정한 나라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 한국도 분명히 그러한 인접국의 영향을 받았을 거야. 제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고 독자적인 정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빠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셨죠. 올리비아,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견제 때문에 그들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단다. 한국은 안 그래도 후진국인데 얼마 없는 예산마저 쥐어짜내서 국방에 할당한다면 그들의 인프라는 얼마나 후진적이겠니? 도시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서 로드바이크를 타다간 정말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으니 한국만큼은 절대로 안 갔으면 좋겠구나. 저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표현하는 아빠의 말에 할 말을 잃고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아빠의 시간은 50년 전에서 멈춰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아빠 몰래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역시나 아빠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마치 처음 구매한 새 신발이 새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한국의 인프라는 새 것 그 자체였거든요. 도로와 도보는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되어 있었고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지도 색바랜 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자랑해서 너무나도 직관적이었죠. 또한 한국은 자전거 도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도보와 자동차 도로와의 경계가 가드레일로 완벽하게 나눠져 있는 점도 몹시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유럽 최고의 선진국으로 취급하고 있다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프랑스는 한국의 인프라에 비할 바가 전혀 못 되는 게 현실입니다. 도로는 중간중간 움푹 패여 있고 도보의 보도블럭은 하나씩 튀어나와 있어서 길을 걷다 보면 걸려 넘어진 채 무릎을 부여잡고 있는 부상자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 노면 표지는 노후화되어 지워진 지 오래라 횡단보도도 잘 안 보이고 신호등의 불마저 잘 안 들어오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사소한 부분마저 전부 철저히 신경 쓰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인도 옆에 비싼 가드레일까지 설치해서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보행자 사고를 대비하고 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인프라는 제게 놀라움을 넘어 황당한 감정마저 안겨줬죠. 동호회원들도 하나같이 한국의 인프라에 감탄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준비해온 자전거에 탑승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곧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다녀본 유럽 국가들에서는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도를 아무렇지 않게 걷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러한 혼잡함은 열악한 도로 상태와 맞물려 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프랑스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는 아무리 빨간불이더라도 차가 없으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며 보상금을 요구했고 그렇게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항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서 부상 걱정 없이 한국의 풍경을 즐기며 달릴 수 있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로드바이크 전 프로 선수이자 동호회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던 악셀이
인도에서 저희에게 손을 흔들며 환영 인사를 건네는 한국 시민들에게 답을 해주다가 그만 안전펜스와 충돌하고 말았거든요. 유럽에서는 열악한 도로 상태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달렸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악셀은 그만 방심을 한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안전펜스였습니다. 꽤나 빠른 속도로 부딪힌 탓에 안전펜스가 휘어버렸거든요. 솔직히 프랑스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도 모른 척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고 악셀도 외국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는지 황급히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나 사고와 동시에 악셀을 걱정해주러 온 한국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악셀은 그런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도망가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저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악셀이 훼손한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찾아왔거든요. 10분 만에 말입니다. 사실 서비스 사막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신속한 모습을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열악한 행정처리 때문에 훼손된 공공시설이 고쳐지는데 최소 1년이 걸리고 그렇기에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노후화되고 고장난 인프라 투성이인 것이죠. 실제로 저희 집 앞 신호등은 거의 반쯤 박살나 있는데 아빠는 그 신호등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옛날에 축구공을 차서 깨부순 거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즉 프랑스 공무원들은 십수년 전에 부서진 공공시설물을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안전펜스가 훼손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10분 만에 담당자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담당자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한국에는 안전신문고라는 행정 서비스가 있어서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훼손된 공공시설을 신고해봤자 자신에게 득될 것도 없을 텐데 한국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프랑스인들은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는 무척이나 느리고 무책임해서 어차피 민원을 제기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행정처리가 빨랐어도 개인주의가 심한 유럽인들은 공공의 이익 따위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귀찮음을 감수하지도 않았을 테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책임감 있게 국민으로서의 덕목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탄도 잠시 저희 동호회 사람들은 일순간 전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말해주고 악셀의 상처를 보고 있을 때쯤 사고가 발생한 지 30분도 채 안 됐는데 안전펜스를 수리하러 온 기술자들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담당자와 기술자들은 얼마간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윽고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어요. 이 안전펜스는 안 그래도 노후화 때문에 다음 주에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네요. 원래라면 수리비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냥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무너지지만 않으면 안전점검조차 안 하는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이런 시설 하나하나를 전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일정 시간 이상 지난 노후화 시설은 안전을 위해 수리 및 보수를 하는 선진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한국의 융통성과 정직성은 정말 훌륭했거든요. 프랑스였으면 어떻게든 돈을 떼먹으려는 노동자가 거짓말을 쳐서라도 저희의 돈을 받아냈을 것이고 애초에 프랑스의 불친절한 행정은 이런 믿기지 않는 융통성 따위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수 예정인 건 맞지만 어쨌든 지금 보수할 건 아니었잖아? 정 원한다면 지금 보수를 한 뒤 다음 주 보수 때 멀쩡한 펜스를 부수고 새 걸로 다시 교체하겠어. 즉, 우리는 당신을 배려해주고 싶지도 그럴 이유 따위도 없으니 진상 부리지 말고 요금을 내도록 해. 라는 태도로 일관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의 행정은 엄청나게 빠르고도 철저한 그리고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악셀은 보수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는지 털썩 주저앉고 말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엄청나게 선진적인 인프라에 감탄을 하며 안전하게 주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한국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 이동했는데요. 한국은 산이 많아서 그런지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들이 많았고 산악자전거 대여 서비스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범죄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한 대여점 주인의 행동을 보고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절도를 막기 위해 자전거들을 전부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주인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전거를 대여해주기 전에도 상태를 꼼꼼히 사진 찍어 놓으며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대여점 아저씨는 대여 자전거를 쇠사슬로 묶어놓기는커녕 자전거들을 대놓고 바깥으로 빼놓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자신은 실내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웃지 못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더군요. 이건 프랑스였다면 절도당하기 딱 좋은 행동이었기에 저희는 한국인 아저씨의 태도에 황당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대여를 해주면서도 사진은커녕 상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전거를 대여해줬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정직한 곳이면 이런 믿기지 않는 모습으로도 멀쩡히 대여점을 운영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의 이런 여유가 가득한 모습에 완전히 반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사히 산악자전거를 대여한 저희는 한국의 멋진 산을 즐기며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산악주행이라 너무 신이 났던 탓이었을까요? 저는 그만 무리를 하고 말았고 이내 끔찍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울퉁불퉁한 산악 코스를 오르면서 저는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했던 무릎 연골 부상이 더욱 악화됨을 느꼈고 결국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저를 무리해서라도 업고 가려고 하던 그때 저희 뒤에서 라이딩을 즐기던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나서더니 저희에게 큰 소리로 스톱을 외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더니 어디론가 전화통화를 하시더군요.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은 없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저 사람 설마 구급차를 부르려는 건 아니겠지? 일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이런 산속으로 구조대를 부를 경우 늦게 오는 것도 늦게 오는 거지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부를 수가 없거든요. 재수 없으면 고급 자전거 한 대 값은 들 테죠.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아무리 아파도 무조건 참아야 합니다. 몇 달치 월급을 뜯기는 것보다 그냥 고통을 참다가 기절하는 편이 낫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그의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분이 지났을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뛰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오는 걸 보면 이들이 산악구조대원일 리는 없었거든요. 프랑스 산악구조대원들은 최소 1시간은 지나야 모습을 보이고 이들의 이런 느긋한 모습을 보면 이들이 맡은 일은 부상자 구출이 아닌 시체 수거쯤으로 보일 지경이죠. 어쨌든 저는 이 한국인들이 그저 우연히 근처에 있던 민간 구조대원들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조대원은 제 무릎을 고정한 뒤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산 입구에서 대기 중인 응급차를 본 저는 이들이 구조대원이 맞았음을 깨닫고 말았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야겠구나 하며 좌절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비용이 청구될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부상을 당한 지 30분도 안 돼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 선진적인 병원 인프라를 가진 한국의 시스템 덕분에 5분도 안 되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병원 호송까지 몇 시간, 병원에서 치료를 대기하는 시간 또한 몇 시간을 기다렸겠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어쨌든 주사를 맞고 타박상 치료와 무릎 보호대로 무릎을 단단히 고정하니 아까 전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아팠던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해방된 저는 이어 엄청난 공포를 느껴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청구된 진료비를 수납할 차례가 왔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산악구조, 응급차 서비스,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청구서에는 8만 원이라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정도 서비스를 받았다면 수백만 원은 청구됐을 텐데 한국은 놀랍게도 치료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 병원은 프랑스 병원보다 훨씬 신속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거의 5분의 1 수준의 터무니없는 비용만을 받는다는 점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어떻게 제게 꿈만 같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한국은 후진국일 거라고 주장하는 아빠가 생각났어요. 아빠의 말대로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라는 부담스러운 나라를 견제해야 함에도 어떻게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국방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유럽 최고라고 자부하는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되고 선진적인 모습이었고
한국이 이 정도의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정말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에 충격을 받았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